유례없는 비관론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다. 비관은 포기를 낳는다. 비록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2020년이 되기를 바란다. 아니, 포기를 뛰어넘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놀라운 도약을 꿈꿀 수 있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여러분은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30년 가까운 혹은 그보다 긴 시간 동안 금융시장에 몸담아온 우리 세 사람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2020년은 근자에 드문 커다란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회는 위기의 다른 말이라는 식상한 되풀이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비교적 오랜 경험을 가진 우리 세 사람의 삼세판이 이 책을 읽는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가져다 주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분들이 빅히트, 남들과는 다른 더 크고 의미 있는 값진 성공이라는 결실로 맺어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 네. 사실 그 서문을 제가 쓴 건데 그러셨어요? 제가 쓴 서문을 이렇게 잘 읽어주시니까 막 가슴이 네. 울렁거리네. 목소리가 너무 좋다. 진짜 목소리가 지금 이렇게 헤드폰 끼고 들으니까 더 좋으네요. 더 달라요. 네, 아마 네. 유튜브로도 보고 계시잖아요. 네. 네, 이거 혹시 팟캐스트만 듣고 계신 분들은요, 유튜브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인물은 훨씬 좋습니다. 네. 이 익숙한 목소리가 누구지? 네. 궁금하신 분들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네. 일단 저희 책 먼저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책 나와요? 네. 저희가 다독다독 방송을 한 지도 2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네. 드디어 한 100권의 책을 저희가 다뤘고 책이 출간이 됩니다. 어떤 책을 만들었냐면 어떤 책이죠? 제목만 네. 말씀드리면 부자의 독서라는 제목이고요. 네네. 그들은 어떻게 모였나요? 네. 부자의 독서라는 제목으로 투자나 또 경기 흐름 그리고 또 인간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책들을 골랐어요. 그래서 그 책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정리를 잘 했으니까 여러분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2월 20일 발간을 목표로 열심히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27일에 부자의 독서 출간과 그리고 다독다독 200회 특집 공개 방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방송 16일 방송에 자세한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책은요, 제가 일단 1교가 나와서 한번 쭉 읽었는데, 제가 지금 20번째 책이거든요. 네. 제일 좋습니다. 아, 정말요? 네, 장담하는데. 아마 책 보는 순간 네. 사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잘 만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PR을 잘해주시는 빠숑님이시고요. 지금 팽수가 압도적으로 1등인데 팽수 머리끄댕이 한번 그죠? 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법인가요? 우리 그런 책이 있었나요? 네. 그 책이 사람 중에는 1등이더군요. 동물 포함해서 2등. 동물이 나올 줄 몰랐겠지. 네네. 또 이번에는 3명이 연합했기 때문에 네. 또 강력한 아마 또 힘이 되지 않을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네, 저 목소리의 주인공 빨리 소개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을 모셔놓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분 1초 가까운데. 네. 어리광을 좀 피웠죠. 네. 인간으로서. 네. 그러니까요. 저희는 인간으로서 이제 책을 좀 홍보해 보려고 한 거고요. 네. 오늘 정말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네. 팟캐스트 신과 함께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목소리 이미 들어보신 분은 김동완 프로님이시다 이렇게 아셨을 거예요. 네. 경제계 신들과 함께 방송하시는 대장신이시고요. 그리고 모두가 알고 계셔서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지만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대한금융경제연구소 소장님이시고요.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기업 금융 전문가로서 20년간 다양한 분야의 투자를 섭렵하신 분입니다. 어려운 경제 문제를 가장 쉽고도 선의가 담긴 따뜻한 시선으로 설명해 주시는 경제 해설가 김동완 프로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네. 네, 오늘 호칭을 김프로라고 해주시면 김프로요? 네. 어떤 김프로님. 프로는 어떻게 달게 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게요. 궁금해요. 사실 그 검찰이나 기자들 세계에서 이 고참 기자나 고참 검사를 거기는 이제 평기자, 평검사, 그 다음에 부장 이렇게 직급이 확 뛰잖아요. 사회처럼 사원 대리, 과장 이런 제도가 없고 그래서
비교적 경력이 좀 있는 기자나 경력이 있는 검사를 프로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프로라고 이제 불린 건데 이진우 기자, 정영진 씨, 저 이렇게 세 명이 모였는데 거기다 기자라고 하기도 뭐하고 씨라고 하기도 뭐하고 소장님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제가 제안을 해서 김프로, 이프로, 정프로로 하기로 시작한 게 네. 오늘날은 그냥 그렇게 네. 됐네요. 약간 네. 예명처럼. 네. 네. 그렇게 됐네요. 네, 경제계 불러보니까 편해요. 네네. 경제계 프로페셔널 김프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진짜 모든 분야의 프로시고요. 제가 진짜 정말 존경하는 형님이기도 하신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진정한 프로가 어떤 것도 있냐면은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전달을 잘하시는 분이 진짜 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 실력도 실력이지만, 근데 본인 실력도 워낙 높으시고 전달하는 능력이 일단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프로시고. 예. 이렇게 시작하면 네.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는 책은 빅히트라는 책입니다. 이름도 굉장히 강렬하고요. 제목도요. 그리고 표지도 막 빨간색으로 굉장히 강렬한데 부제가 새로운 기회의 파도예요. 예, 이게 어떤 책인지 궁금합니다. 저 혼자 쓴 책은 아니고요. 네. 저희 여의도 그러니까 증권업계에서 가장 인격적으로도 출중하시고 그리고 최고참 애널리스트가 누구냐면 김한진 박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네. 저희 프로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시고요. 이 김한진 박사님하고 또 여의도의 닥터 스트레인저로 유명한 하나투자증권의 김일구 상무님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사람이 세 번째 낸 책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인플레이션의 시대라는 책을 낸 적이 있고요. 작년 이맘때는 2019 경제 트렌드라는 책을 냈고 이번에 이제 빅히트 새로운 기회의 파도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해의 금융시장, 자산시장을 정리하고 그 다음 해에 자산시장, 금융시장 그리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해서 세 사람이 토론하는 책이고요. 토론만 하는 건 아니고 그 중간중간에 저희 세 사람이 꼭 아셔야 될 경제에 대한 상식이나 또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얘기들을 저희가 좀 친절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계획하시면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내용들을 담았는데요. 기대만큼 잘 팔리고 있습니다. 네. 이름 그대로 빅히트를 지금 치고 계시는 책입니다. 제가 서평을 봤는데 남기신 분들의 서평을 봤는데 작년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3년째 나오는 책이기 때문에 2년 차에 그 책을 사지 않아서 한 해를 보내고 나니 굉장히 후회가 됐다. 나중에야 책을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빅히트를 꼭 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전문가분들께서 하신 그런 회담이어가지고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았지만 읽으면서 굉장히 큰 공부가 되고 좀 시각이 많이 넓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좀 어려우셨나요? 그래도 저는 경제에 나름은 관심이 있는 편이라 모르는 용어들도 또 여기 계속 써머리를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딱 모르는 분야를 바로 딱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뜻도 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요. 현 상황에 대해서 정말 몰랐는데 지금 이런 세계 경기가 이렇구나, 우리나라가 우리 경제가 이렇구나, 우리 산업이 이렇구나, 또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구나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많이 배운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되게 책을 읽고 나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내년에 정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이런 우려들도 굉장히 많이 담아주셨는데 그게 고스란히 전달이 돼서 정말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참 한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세계로 눈을 돌려서 보는 것들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벗어나고 나면 이렇게 주변 국가에서 또 강국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모르고 또 살아가면 또 언제 갑자기 뒤통수 맞을지 모르겠다. 이런 우려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근데 또 마지막에 이제 5가지 또 전략을 또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도 좀 이렇게 준비를 해가면 그래도 뭔가 좀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고요. 참 여러 가지로 잘 몰랐던 세계 경제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또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안에 희망이 있다, 기회가 있다 그런 것들도 좀 알게 됐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읽으셨습니까? 그럼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 우리 김학렬 소장은 저도 뭐 방송에도 초대를 하고 또 강연에도 제가 초대한 그 경험이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열정과 탤런트를 동시에 갖기가 힘들거든요. 이렇게 바쁜 분을 전 처음 봤어요. 그런데 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저보다 훨씬 더 에너제틱한, 물론 저보다 몇 살 어리긴 한데 네. 이웃사촌이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만날 때마다 제가 저를 추스리게 되는 그런 후배죠. 그냥 부동산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네. 인생의 후배인데 제가 정말 배울 게 많은. 네. 네. 감사합니다. 읽으셨습니까? 네. 네. 굉장히 부담되시겠는데. 네, 서평을 하기 전에 말씀해 주신 거 보면은 네. 역시 프로세요. 저는 원래 신가와 함께 1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편도 안 빼고 다 듣는 사람이고요. 근데 이제 정말 좋아하는데 수준이 높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라 관심 없는 분야까지 굉장히 폭넓게 말씀해 주다 보니까 이것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가 중요하고 어떤 것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혼란이 있을 텐데, 그런 좀 우려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 책이 해소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명확하게 2020에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위기랑 뭐 기회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또 어떤 부분들의 포인트를 가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 주셔갖고 전 너무 감사하게 봤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겠지만, 뭐 위기가 온다고 뭐 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저는 오히려 이제 위기가 오게 되면은 기회가 더 많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또 기대도 하고 있어서, 이 제목대로 새로운 기회의 파도잖아요. 예, 어려운 만큼 또 기회도 많이 올 거라는 생각을 들게 해주셨던 아주 고마운 책이었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 목차를 한번 소개해 주시면 네. 이 책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차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들어가면서 서문이 있고요. 크게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세계 경기 어디에 와 있는가라는 제목이고요. 여기에서 글로벌 자산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신흥국 경제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아까 빠시형님이 서평해 주시면서 무엇을 봐야 될지 잘 짚어주셨다고 하셨는데, 2부 제목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을 것인가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과연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내년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는데 그게 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또 다루고 있고요. 금리에 대한 이야기들 해주시고 있고, 그리고 유럽 국가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들 어떻게 이제 경제 전망은 어떻고 어떤 상황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3부에서는 숨겨진 투자의 기회를 찾아서 라는 제목이고요. 이제 대한민국 금융시장, 과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좀 믿어도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도 해주고 계시고, 신흥국 투자가 아직까지 유효한가, 그런 말씀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 유일하게 요즘 그나마 버티고 있는 분야가 반도체 분야인 것 같은데, 한국의 반도체는 과연 어떨 것인가,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면 뭘 해야 되는가, 5가지 전략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3부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제목만 봐도 굉장히 좀 일목요연하고, 제목만 봐도 어디 가서 아는 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진짜 글로벌 하는데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정말 잘 몰랐었어요. 근데 책 보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걸 1부, 2부 보면서 되게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놈의 트럼프가 트윗을 그렇게 날린다는데 그게 도대체 우리나라랑 무슨 연관이 있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참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는 것도 좀 알게 됐고요.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보면서도 참 쉽지 않겠다 우리나라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경제 그러면 되게 좀 차갑고 어려운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금융 그러면 더 하고, 또 투자 그러면 머리 아파지고, 그런데 학교 다닐 때도 보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에 관계없이 저 친구는 자아의식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무슨 생각이 있는 애네, 이런 평을 듣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성적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아무 생각 없네 이런 친구들도 더러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직장에도 많이 있고. 근데 과연 누가 궁극적으로 성취하고 도전의 결과물을 갖는가 보면 단기의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자기만의 어떤 전략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리더가 되고 성취를 하죠. 보면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런데 저는 이 두 분과 항상 만나서 얘기하게 되는 게 뭐냐면, 경제에 관련해서 우리 한국 분들 또 한국의 그 기업들은
너무 이 피동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수출 경제고 대외 개방성이 강하고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작은 경제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외생 변수에서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건데 뭘 우리가 예측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스포츠 팀에도 보면 굉장히 하위 리그에 있는 팀인데도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는 팀들이 나오죠. 이번에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우승한 팀도 그런 팀이고요. 그런데 그런 팀들의 특징이 뭐냐면 리더 그러니까 코치나 감독이나 혹은 선수들이 굉장히 전략적인 사고방식을 한다는 거죠. 타켓을 가지고 아 우리 우승할 수 있다고. 그냥 그게 이른바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가 그 우승이라는 타켓 목표를 위해서 어떤 전략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면 우리가 그걸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5천만 국민인데 뭐 경제활동 인구 따져서 뭐 예를 들면 3, 4천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전략적 사고방식을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하는가 그중에 몇 %가 그거에 의해 사실은 제 생각엔 국부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미국의 3억 넘는 사람들과 우리 5천만이 확률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전략적인 사고와 행동을 해서 경쟁력이 더 있는가. 네. 이게 사실 그 나라의 국부를 좌우한다고 보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국강병이다. 그죠? 부국강병이 뭐냐면 군사력이 강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그 나라의 재산과 사람을 가지고 와서 그걸 나눠주면 부국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그런 체제가 아니잖아요. 네. 전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재산과 사람을 갖고 와서 국민들에게 나눠줘서 부자가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 개개 각각의 구성원들이 얼만큼 타국에 비해서 전략적인 우위를 갖는가 그게 중요한데 전략적인 우위를 가지려면 당연히 그 사고의 체계가 전략적이어야 되죠. 예. 그러려면 그 기반은 상황에 대한 인식이 발라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에 대한 상황에 대한 인식 그 기반 하에서 그러면 미래를 그냥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전략적으로 예측해보는 노력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냥 꿈을 꾸는 거죠 우리가. 아 내년에는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연말에 항상 그렇잖아요. 내년에 행운을 빚게. 부자 되세요. 네. 희망회로 돌리고. 묘하게 네. 우리의 바램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잖아요. 네. 모든 결과들이. 네, 그래서 우린 냉정하게 지금 어디에 처해 있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되며 어떤 비전을 가지고 2020년을 살아낼 건지에 대한 그 고민하에서 우리가 경제를 다루고 금융을 다루고 투자를 다뤄야만 된다는 얘기죠. 네. 네. 좀 무거운가요? 아니요, 너무 좋아요. 네, 전략적인 사고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서 또 강력하게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찔끔찔끔 이렇게 뭔가 정책을 하거나 또 금리를 조정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어떤 기조가 필요하다. 결정? 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2008년도 얼추 한 10년 넘었네요. 네. 사실 저는 금융위기 초반부에 미국에 살았는데 금융위기가 거의 이제 무렵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안에서도 미국을 보고 밖에서도 미국을 봤는데 사실은 미국은 그때 망한 나라였어요. 우리는 그냥 금융위기라고 하지만 사실 미국이 끝장나 버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은행이 미국 정부나 혹은 미국 중앙은행의 구제금융이 없으면 다 망한 거죠. 네. 미국은 은행이 망하면 망하는 우리나라도 사실 IMF라는 게 모든 은행이 구제금융이 없이는 정상적인 여신 수신을 못하니까 망한 거듯이 미국도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한 나라이기 때문에 망했어요. GM4도 이런 거 다 망한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그 미국을 그 망하는 국면에서 구해낸 게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벤 버난키라는 중앙은행 총재가 굉장히 전략적인 사고의 틀 안에서 미국을 양적 완화라는 전대미문의 어떤 그 경제 정책, 금융 정책을 가지고 물론 이제 달러 패권이라는 달러가 기축통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보시면 일본도 80년대 중반에는 미국에 필적할 만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위기 국면에서 일본의 정책 당국자들이나 일본의 중앙은행가들이 굉장히 큰 실수들을 몇 번 반복하니까 일본이 20년 동안 그냥 누워버리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미국은 물론 기축통화라는 그 우월점을 갖고는 있지만 그때 만약에
벤 버난키 같은 그 경제 정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큰 실수들을 몇 번 했으면 아마 오늘날에 지금 거의 미국만 좋은 나라잖아요. 지금 네. 전 세계적으로 그죠? 책을 통해서 네. 느끼는 게 미국만 진짜 지금 좋구나. 그렇습니다. 사실 네. 우리 김학년 소장도 그렇지만 10년 전, 20년 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미국 제품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미국 차 몰아보셨어요, 세 분? 아니요. 포드. 네. 보기만 봤어요. 네. 그건 비싸고 좋은 차라서 안 본 게 아니라 별로 신뢰할 수 없고 일본 차 혹은 독일 차에 비해서 하물며 우리 차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없어서 안 차는 거죠. 생필품 중에 메이드 인 USA에 뭐 쓰는 거 있으세요? 산업재 일부를 빼놓고는 별로 쓰는 게 없어요. 영화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 미제를 쓰는 게 별로 없죠. 근데 우리 소비의 통로를 한번 보세요. 다 미제예요. 네. 유튜브 미제죠. 그러네요. 구글 미제죠. 아마존. 아마존 미제죠. 페이스북 미제죠. 넷플릭스 미제죠. OS 다 미국 거고. 다 미국 거죠. 그러네요. 디즈니도 미제. 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장악해버린 거죠. 미국이. 네. 그 안에서 우리는 사고 파는 행위를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돈을 많이 벌겠어요. 네, 우리 뭐 도박판에도 그렇잖아요. 하우스장이 돈 제일 많이 버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네. 그런 채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된 게 사실 몇 년 안 됐어요. 지금 말씀드린 그 기업들이 만든 지 20년밖에 안 된 회사예요. 구글이 딱 20년 돼서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잖아요. 창업자 2명이 리타이어 합니다. 오늘 발표했죠. 오늘 새벽에. 몰랐어요. 20년 된 회사예요. 네. 89년도에 만든 회사죠. 창고에서 200만 원짜리 월세에서. 그런 이제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위기 국면에서 금융 정책을 하는 분들 또 금융 시스템 안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큰 실수를 했으면 그거 다 사상 누각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물 경제와 금융 어떤 이 사이드가 굉장히 조화롭게 발전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미국이 정말 굉장한 호황을 누리면서 야 다시 미국을 누가 역전할 수 있을까? 중국이 따라가다가 저렇게 망하는 걸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좋아진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리더들 그리고 그 구성원들의 어떤 전략적인 사고, 그 전략적인 사고라는 건 야 나 오늘부터 전략적이 될 거야. 그래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굉장히 많은 학습과 또 노력들이 그 안에 투영됐을 때, 그래서 사실 다독다독을 비롯해서 뭐 우리 신과 함께도 사실 그런 데 기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서 뭐 이런 데서 불러주시면 너무 행복해요. 이런 얘기를 정말 가감없이 할 수 있는 거. 네. 말씀 듣다 보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그럼 과연 미국은 2008년 그 금융 위기로부터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지금 오늘날 잘 나가고 있는가 이런 점들이 좀 궁금해지기도 하거든요. 그 굉장히 아프지만 그리고 이걸 잘못하면 굉장히 정책 위반자로서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과감하게 하는 거죠. 네. 양적 완화라는 게 뭐예요? 금리를 0%까지 낮춘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러면 화폐를 더 발행해서라도 돈을 푸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정책은 사실은 그 개인 정책 위반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이게 만약에 잘못 반영이 되거나 그러면 엄청난 비난을 받고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커튼 뒤로 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금융위기 그 초입 국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벤 버난키의 그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미국 의회에서 엄청난 비난이 있었어요. 어디 이런 듣보잡을 이런 류의 비난들이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밀어붙였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이 복원이 됐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혁신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생태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이죠. 예, 최근 들어서 뭐 반독점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씩 나오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혹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팬이라고 하는 그 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 때 미국에서 어떤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 한국이나 유럽에서 1등을 할 수 있지 않잖아요. 미국에서 1등 했기 때문에 그죠? 그 안에서의 어떤 혁신을 잘 이렇게 뒷받침하는 그런 산업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미국의 경쟁력을 굉장히 크게 만드는 일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네이버의 스튜디오에서 와서 이렇게 이걸 하잖아요. 저 오늘 처음 왔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엄청난 시스템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게 진짜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이 보이죠. 네. 근데 이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 곳곳에 지방에까지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게 사실 이 아래 단위에서의 혁신을 일으키는 건데, 그러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그런 것도 사실 한번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민간이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얼만큼 효율적으로 이런 서포트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더 효율적인 어떤 생태계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미국이 그렇게 잘 나가고 있어? 그러면 미국 주식 사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책에 읽어보면 지금 미국 주식을 사라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씀이 적혀 있거든요. 달러라든지 미국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 각자 세 사람의 생각이 달라서 그 저의 생각을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그럼요. 미국 주식이 좋으냐 안 좋으냐, 혹은 미국 주식 중에서 어떤 주식이 좋으냐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경제나 자산 시장의 가격을 보는 우리만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꼭 해요. 그러니까 2016년도 말에 제가 이제 그때는 경제TV 진행을 할 때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만뒀습니다마는 연말이 되면 이 PD들이 와서 내년 전망을 하는 앵커 멘트를 한마디씩 하십시오. 이런 요구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쑥스러운 일이긴 한데 우리 사회에 보면 교수신문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교수님들이 만든 신문에서 그 다음 해에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화두를 사자성어로 한 마디씩 내거든요. 예를 들면 군주민수, 일모도원,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쓰잖아요. 그래서 2016년도 말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자성어를 하나 냈는데 어리둥절이라는 얘기. 사자성어는 아닌데 네 글자죠.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내년 우리 경제나 내년 우리 자산시장의 가격이 어리둥절하게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죠. 2016년도 말 이맘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16년도 말에 광화문에 매주 주말에 100만 명씩 모였죠. 탄핵. 그죠? 정치적으로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었고, 우리 수출은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고 있었고, 우리 경제 성장률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었고, 또 하나 삼성의 그 노트 7인가요? 발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삼성 창립 후에 가장 큰 위기다. 다 수거해서 폐기 처분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나라 양대 해운사 중에 하나였던 한진해운 망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사들 다 망할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2017년에 우리 경제는 3% 넘는 성장을 했고, 우리 반도체가 빅사이클로 돌아가면서 수출은 1년 12달 계속 늘죠. 그 어리둥절함을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2017년도 말은 제가 뭐라 그랬냐면 백투 노멀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사자성어죠. 그건 뭐냐? 다시 정상으로 복귀한다. 그 정상으로 복귀의 가장 화두는 뭐냐면 자산 가격의 버블이 형성되고 그 버블이 꺼지는 걸 볼 것이다. 백투 노멀로 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2017년도 2018년도죠. 2018년도 초반에 뭔 버블이 있었죠? 비트코인 버블. 생각나시죠? 벌써 다 까먹으셨어요? 작년 이맘때. 작년 초. 어마어마했었죠. 그래서 유시민 씨하고 막 토론도 하고 그럴 때 아니에요. 우리 신과 함께도 첫 번째가 비트코인 버블, 비트코인 이거 어떻게 볼 것인가였거든요. 첫 번째 에피소드가. 김열매. 김열매 씨 나오고 또 김진화 지금 미국 가 계시는데. 그런데 그때는 비트코인을 빼면 얘기가 안 됐었죠. 맞아요. 난리가 났었죠. 지금 비트코인 얘기하세요? 세 분 다? 안 합니다. 거품이거든요. 버블이거든요. 그리고 기억나시면 부동산 전문가 계시지만 2018년도 여름에 지금 다시 회복했습니다마는 저희 집 바로 강 건너에 있는 그 아파트가 평당 1억을 쳤어요. 아크로리보 파크입니다. 지금 다시 그거보다 올라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상당히 조정을 좀 받았었죠. 올해 초까지. 작년 말 올해 초. 작년 말 올해 초. 주식을 한번 보세요. 작년 초에 2,600을 찍었죠. 와, 맞아요. 근데 작년 말에 얼마였죠? 1,900포인트 때. 그때는 다 3,000포인트 간다고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나마 버블이 형성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물가가 오르는 게 하나 있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자산가치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본 거는 2018년도에 자산가치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봤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말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우 외환의 시기다. 이렇게 내우 외환. 예. 환이 아니라 완. 내우 외환이라고 하잖아요. 예. 네. 안으로 걱정이 있고 밖으로 근심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본 2019년도는 안에는 걱정이 너무 많은데 밖의 근심은 조금 이완된다, 완화된다라는 측면에서 내우 외환의 시기. 재밌게 잘 쓰시네요. 네. 근데 제가 본 거는 미중 무역 협상 2018년도 말은 극에 도달했거든요. 근데 2019년은 정점을 찍고 내려오잖아요. 12월, 15월까지 뭔가 할 거라며요. 그래서 2018년처럼 2019년도에는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게 그다지 크게 악재로 작용 안 해요. 네, 어떤 악재도 12개월 이상 가는 악재는 주식시장에 별로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미국 주식 사상 최고가예요 지금. 그렇죠. 매년 네, 매일 계속 유럽 주식도 거의 사상 최고가에 도달해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 왜 이래요? 우린 지금 20일째 계속 외국인이 팔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내 증권사들이 국내 주식 그거 홍보를 안 하고 외국 주식 산다고 막 홍보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웃기더라고요. 저희 책에도 그렇잖아요. 자금이 역류한다. 맞아요. 원래 돈의 흐름은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흐르는 거예요. 왜? 그쪽이 파이낸셜 이 테크놀로지가 더 좋으니까, 금융 기법이 더 좋으니까 금융 기법이 떨어지는 신흥국에 가서 돈을 만들어서 자국으로 송금하는 구조가 맞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몇 년 동안 신흥국의 자산가들의 돈이 역류해서 선진국의 금융시장으로 가잖아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거의 모든 대형 증권사 은행들이 선진국의 주식을 사라고 그러죠. 그것도 미국 주식을. 그래서 요즘에 퇴근길에 만나서 예전 같으면 우리 친구들끼리 야, 주식 뭐 갖고 있냐? 그러면 주식은 삼성전자지. 그러면 한쪽에서 바이오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 송년회 때 그런 얘기하면 왕따 당하죠. 그런 얘기 뚝 꺼내면 야 아직도 한국 주식하니? 그럼 갑자기 좀 구려 보이. 야 애플도 4배 낫잖니. 이 말 한마디로 딱 그냥 끝내버리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얘기를 딱 듣고 택시 타고 집에 들어가면서 생각을 하게 돼요. 난 인생을 잘못 살고 있나 봐. 그 다음날 출근해서 바로 계좌 뜨고 애플을 누르게 되죠. 왜? 옆에 먹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왜 장황하게 앞서 3년간의 경제 흐름에 대한 말씀을 드렸냐면 그 안에 관통하는 제 생각은 경제는 순환한다예요. 경제는 절대 단절되거나 관성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산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올랐고 올해 초에도 올랐고 3개월 전에 올랐고 3주 전에 올랐고 지난주에도 올랐고 오늘도 올랐으니까 이 궤적을 계속해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관성이고 단절이거든요. 단절은 뭐죠? 우리나라 경제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옛날의 그 성장은 이제는 없다. 이게 단절이거든요. 그런데 그런가요? 미국만 볼까요? 미국이 어떻게 10년 전에 이렇게 혼자만 강한 경제가 될 거라고 상상한 분이 계시나요? 없죠. 10년 전. 경제는 순환합니다. 결코 단절되거나 관성으로만 움직이지 않고 순환하면서 평균에 회귀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그 금융시장에서 전략적인 사고방식은 뭐냐면 시기의 조절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산 가격이 과연 순환할 것인가 평균에 회귀할 것인가라는 관점을 갖는가 아니면 영원히 그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가 이 차별점을 이 차이점을 우리 스스로가 좀 갖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그러면서 제가 제일 경계하는 건 쏠림이에요. 쏠림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 굉장한 쏠림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지죠. 왜? 신흥국에 제가 말씀드린 직장인들이 너도 나도 이제 돈 싸들고 한국 주식 팔아서 미국 주식 사러 가고 있잖아요. 일종의 쏠림이 보여요. 이렇게 보면. 그렇다고 제가 내년 초부터 미국 주식 박살납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만약에 하시려면 장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먹고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바로 거기서 물릴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해외 주식에 대한 해외 자산에 대한 내 자산 배분의 입장에서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 그건 괜찮아요. 근데 남들이 4배 먹었다니까 난 1배라도 먹어야지. 그 마음으로 들어가면 귀신처럼 알더라고요. 어딜 가?
발목을 잡는 그런 것도 있고요.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이 빠졌어요, 금리가. 예. 그런데 저희 신과 함께 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도 채권 전문가라고 하니까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한 1년 전, 2년 전만 해도요. 주식 외에는 물어보는 게 없었어요. 계속 금리 30년짜리 채권을 사시더군요. 예. 그냥 일반이신데. 예. 30년짜리 채권을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자, 만기가 30년 되는 예금을 드시는 거예요. 채권을 산다는 게. 물론 채권은 유동성이 있고 예금은 해지를 해야 되는 게 있지만 결국 비슷하다고 볼 때 30년 동안 은행에다 맡기니까 금리를 조금 더 주겠죠. 1년 맡길 때보다.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은 30년 동안 은행에 묶여둬도 되는 돈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무리 부자도 있잖아요. 30년 동안 묶일 수 있는 돈은 없다고 봐요. 개인 단위에서. 왜? 김 소장님이 예를 들면 30년 동안 맡기면 그 사이에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낼 일도 있죠. 그렇죠. 대학교 보내야죠. 그렇죠. 요즘 장가 가면 집 사줘야죠. 그렇죠. 그 30년 안에 다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다른 돈으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돈을 쓰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30년 그 예금과 30년의 내 돈은 미스매치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기 금리에 대해서 베팅하는 거는 사실은 미스매칭을 기반으로 해요. 그런데 확신이 없으면은 개인 단위에 30년짜리 채권 못 사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금리가 좀 높고 금리가 계속 빠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투기적인 채권 매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개인들은 채권 어려워서 잘 못했어요. 근데 워낙 주식시장에 대한 것도 비전도 별로 없어 보이고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계속 더 어려운 쪽으로 몰려서 장기 채권에 대한 매수까지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쏠리면 굉장히 이상한 결과들이 나오죠. 그게 뭐죠? 마이너스 금리 같은 거예요. 독일 금리 마이너스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그걸 사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도 나오는 건데 이것도 쏠림이죠. 어떻게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죠?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쏠림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은행에 가시면 여러분 1%밖에 안 주잖아요. 쏠림이죠. 안전한 자산에 대한 쏠림 현상이죠. 이것도 사실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가 계셔서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되나요? 됩니다. 부동산에도 어쩌면 쏠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보여져요. 저희가 볼 때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제가 30대 분들을 만났는데 만나면 주식 얘기 1도 없어요. 전부 부동산 얘기하나요? 100% 부동산만 얘기하죠. 그럼 30대들이 부동산 많이 사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30대들 부동산 다 샀어요. 그 다음 나머지는 누가 사죠? 저희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30대가 다 샀다는 건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전 연령대가 집을 샀거나 집을 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저는 그것도 쏠림이라고 보여져요. 주택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경제나 자산 가격에 어떤 감정적인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항상 다시 평균의 회귀하는 그런 순환의 관점에서 좀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 빠질 것 같죠? 아니 빠질 거라고는 보는데 이게 이제 언제가 될 건지는 예측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많이 오른 것들은 사실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실거주 시장이거든요. 항상 이 사이클의 마지막을 실거주자들이 사요. 근데 실거주자들은 투자자들보다 비싸게 사거든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정이 한번 돼야죠.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제가 갖는 관점은 미국 주식시장이 언제 피크아웃, 그러니까 언제 고점을 찍고 내려갈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관조하는 입장에서 볼 때 쏠림이 일어나고 있네. 그럼 쏠림이 일어났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어딘가는 빈자리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게 신흥국 자산 가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한국 주식 가격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아셋 클래스별로는 주식이 당연히 빈자리가 많이 보이고요. 지역별로는 신흥국이 많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내년을 좀 준비하시는 관점에서 내가 지금 진짜로 김 소장이 얘기하듯이 쏠려 있나? 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지금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자산, 어떤 나라, 어떤 가격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쏠려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대체로 거기에 버블이 껴있거나 껴져 갈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네.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또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아직 발표 안 하셨겠지만 2019 사자성어 만드셨어요? 그거는 지금은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생각하고 계신 거 계시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신과 함께 발표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맥락이 같을 거예요. 지금 해주신 말씀에서 포함이 돼 있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질문을 한국 주식 시장이 끝났는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이 된 것 같아요. 말씀하신 부분에서. 아니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저는 박스권에 갇혔다. 이게 박스권 말만 들어도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아까 경기는 순환한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왜 2000을 한 번 또 이렇게 넘으면 막 축제했다가 이렇게 또 다시 계속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데 이렇게 너무 암울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우리 경제나 산업이. 지수를 우리 김 소장님도 뭐 KB 지수도 있고 뭐 감정원 지수 있고 지수 많이 보세요? 전 잘 안 보요. 그렇게 반영하나요, 지수가? 그냥 그 어디가 올랐나 보다, 어디가 내렸나 그런 거 관심 있지. 저 지수는 솔직히 평균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 주식시장을 보면서 지수를 잘 안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는 가치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개별 단위에서의 그 주식의 가치를 보고 이게 정말로 현저히 저평가돼 있다 그러면 사서 저평가가 없어질 때까지 보유했다가 파는 그런 스타일의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전체 지수는 뭐 그리고 박스권이 그렇게 나쁜 거예요? 박스를 하향 이탈할 때가 나쁜 거죠. 너무 이런 성장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성장하는 걸 지켜보는 것에 대해서. 근데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도태되고 뭔가 가난해지고 어떤 패권이랄까요? 그런 거 잃을까봐 너무 두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수를 구성하는 전반적인 주식이 다 오르는 거는 성장이 좋을 때고 또 침체에서 다시 벗어나서 다시 성장하는 국면일 거예요. 미국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원래 뭐 1% 어간 성장하는 경제인데 3% 미국같이 큰 경제에서 2%포인트를 올린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경제는 그런 모멘텀이 지금 없어요. 오히려 성장률이 얼만큼 덜 하락할 것인가가 관심인 경제거든요. 근데 그 나라의 어떤 산업의 구조라든지 경제 성장의 단계마다 그런 국면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영원히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관성이나 단절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독일은 통일 독일 이후에 유럽의 병자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은 어떻게 됐죠? 유럽에서 독일 없으면 유럽 쓰러지죠. 그죠? EU 자체가 유지가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집안도 또 어떤 개인도 대호각성하고 그 전략적인 사고를 하면 인생이 바뀌고 가세가 기울었던 게 다시 가세가 번창하듯이 나라도 그런 거거든요. 절대 한국은 끝난 나라가 아니에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뭐 로사님 질문을 여기서 하면 3천 넘어가겠죠? 지수요? 지금까지 계속 지수 안 중요하다고 했는데 언젠가는 넘어가겠죠. 그래도 미국처럼 만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갈 수 있죠. 갈 수 있죠. 그럼 이제 또 드는 궁금한 점이 이제 과연 그러면 대한민국은 그 말씀대로 전략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가? 뭐 누구 하나 개개인이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닐 거고요. 전체적으로 뭐 기업이 됐든 정부가 됐든 뭐 또 개인이 됐든 경제에 참여하는 다수의 인원들이 그런 사고를 좀 하고 좀 준비하고 뭔가 만들어 나가는 게 있어야만 될 거잖아요. 그런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많이 늘고 있다고 봅니다. 많이 늘고 있다. 굉장히 전략적인 사고를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요. 다독다독이나 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콘텐츠 또 저희가 하는 이런 그 새로운 미디어 환경 이런 것들이 그런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첨언해서 과연 어떤 그 연습들과 훈련들이 그런 전략적인 사고와 행동들을 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한 가지 좀 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세상에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정보라는 거는 취급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유익한 정보도 될 수 있고 잘못 취급하거나 잘못 다루면 굉장히 소음이 될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냥 우리가 그 어떤 이해관계라는 이런 게 없는 경우에는 그 소음도 그냥 한번 지나가 버리는 소음이 될 수 있는데 대체로 보면 전략적인 사고와 전략적인 사고가 부딪히는 이해관계 안에서는 의도된 소음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의도된 소음과 정말 좋은 양질의 정보를 잘 분리해서 잘 다루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저는 꼭 3가지를 당부를 드려요. 네. 특히 저보다 조금 젊은 분들을 만나면 네. 많은 분들이 자기의 감정을 이입시켜서 이 정보의 채널을 다룹니다. 자기의 성향, 자기의 가치 혹은 자기가 굉장히 편한 그런 채널들에 의존하려고 해요. 네. 그런데 그런 채널들은 대부분 한 방향이에요. 네. 그러면 거기에 계속 익숙해져 있으면 계속 그 정보들이 주는 메시지를 저희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 이면을 못 보게 되죠. 네. 그래서 섞어 주셔야 돼요. 밸런스를 맞춰 주셔야 돼요. 만약에 어떤 신문이 자기 취향에 딱 맞다 그러면 이 신문의 대척점에 있는 다른 신문도 보셔야 돼요. 어떤 방송이 정말 나하고 궁합이 잘 맞다. 그러면 1대1은 아니더라도 1대 0.5, 1대 0.3이라도 섞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굉장히 시리어스한 실수를 안 합니다. 네. 예를 들어 볼까요? 트럼프가 처음 나왔을 때 대부분의 주류 언론들은 스캔들에 주목하잖아요. 네. 뭐 탈세를 했다. 성적인 스캔들이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시청률과 열독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선진국들도 그런 옐로우 저널리즘. 야, 당연하죠. 그걸 또 우리 언론들이 갖고 와서 더 한 바퀴 돌리죠. 네. 그러면 우리는 만약 그렇지 않은 면을 못 봤다면 어떻게 미국 주식시장에 베팅했을까요? 트럼프가 미국을 망쳐버릴 거라고 쓰는데, 그죠? 아니, 미국의 미래는 대통령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움직이잖아요. 네네. 트럼프는 전쟁광이고 미치광이고 이 어떻게 보면 이 스캔들의 주인공인데 거기에다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하죠? 그러니까요. 네, 가려져 있는 거예요. 소음입니다. 물론 트럼프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양쪽을 다 봐야 되는데 밸런스가 깨져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날 것으로서의 정보를 많이 접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네. 우리 방송이나 우리 신문이나 우리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쪽에서 하는 거는 가공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세계가 지금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원소스에 대해서 원래대로의 그 날것으로의 정보를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그래야 전략적인 사고방식이 생기죠. 그럼 영어도 안 되는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제대로 해석해 줄 수 있는 콘텐츠는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아니, 그런 거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바퀴 더 왜곡하거나 한 바퀴 더 함의를 가진 그 어떻게 보면 이 소음이 될 가능성이 많은 의도를 가진 소음이 될 가능성이 많은 그 통로를 거치지 않은 그 뉴스들에 대해서 우리가 노출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전문가의 영역과 이 접점을 가지려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반도체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저는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일단 제가 접하는 일반적인 뉴스들을 봐요. 그리고 나서 페이스북이나 SNS 계정에 누가 믿을 수 있는 반도체 전문가를 제가 본다고요. 전 연락해요. 그리고 연락해 본 결과 좋으면 저희 방송에도 모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이 다독다독 팬 여러분들께서도 사회관계망이나 아니면 대인관계에서 한 다리 정도만 더 건너면 거의 모든 섹터의 전문가하고 연결이 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해요. 네. 그거 돈 드는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 아주 선의로 많은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삼성전자를 사고 싶다. 그러면 처음에 하는 일이 삼성전자에 대한 정보를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죠. 더 노력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증권회사에 만든 리포트를 보죠.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시자고요. 다 거기에 이해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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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한 단계 더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SNS 기반하던 아니면 자기의 대인관계를 기반으로 하던 간에 그 현장에 있는 분들과의 접점을 만들려고 다 안 되더라도 그런 시도를 하면 자기의 안목이 굉장히 높아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 정말 유튜브라든지 팟캐스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전문적인 그런 컨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그런 플랫폼들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건 그냥 제도권 밖에 있는 그리고 뭐 KBS도 아닌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계속 연습을 하시면 어느 순간 저 현상, 저 자산의 가격, 저 자산의 변동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전략적인 사고방식과 하면서 한 번 더 해석해 보려는 노력들이 우리 몸속에 체화된단 말이죠. 운동도 그렇잖아요. 하루 이틀 해가지고 됩니까? 헬스 트레이너한테도 계속 트레이닝도 받고 또 식단 조절도 하면서 몸도 슬림해지고 근력도 늘고 폐활량도 느는 거듯이 그런 정보에 대한 처리에 대한 것도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계속 진도를 나가면서 자기의 능력을 정보 처리 능력을 굉장히 향상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만 그런 결과가 아마 오지 않겠냐. 어렵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네. 너무 감동적인 말씀하시죠. 네. 세 가지 그냥 귀에 확 꽂혔네요. 이거를 따로 좀 빼야겠어요. 뒤쪽에 말씀을 좋은 말씀, 뒤에 중요한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이걸 좀 따로 빼서 따로 이렇게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구독자님 너무 감동적이네요. 네. 네. 진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좀 편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저를 돌아보면 제가 보고 싶어하는 정보, 보고 듣고 싶어하는 말 해주는 그런 채널 이런 쪽만 좀 집중적으로 보게 되고 나랑 좀 의견이 다르거나 내 생각과 다르면 그냥 외면하게 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말씀대로 좀 쏠림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진짜 하게 돼요. 그래서 신과 함께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를 거의 완벽하게 구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해도 안 빼고 다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진짜 열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했단 말이야? 저는 다독다독 만드느라 조금 바빴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저성장이고 예측 불허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진짜로 알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냥 성장하는 나라에서는 적당히 자기 할 일만 해도 좀 살만했었을 것 같은데 이제는 방향을 모르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나 정말 좀 불우해지죠. 네, 정말 불우해질 것 같은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전략대로 이렇게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잘 열어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1부는 이렇게 전략적 사고방식과 그리고 또 좋은 정보를 정말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또 습관이랄까요. 그런 말씀 그리고 또 세계 경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2부에서는 그러면 정말 빅히트 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프로님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한민국 권위자세요. 트럼프 분석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장 한국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미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지금 굉장히 저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게 어떻게 돼가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지는 것 같은데도 계속 이렇게 좀 싸움하는 그런 것들 여쭤보고 싶고 2부엔 좀 더 궁금한 사항을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하고의 관계도 좀 궁금해요. 일본 알겠습니다. 2부에서 궁금한 거 계속 여쭙기로 하고 정말 재밌네요.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빨리 또 2부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